헌정사상 최초 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최초의 해임 건의안 가결, 또 검사에 대한 최초의 탄핵안 가결, 대통령의 국군의 날 행진과 주한미군 참여도 최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한 최초였습니다. 여야가 여의도와 용산이 얼마나 날카롭게 맞서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치 현실이 우리 정치의 수준이 말이 아닙니다. 여의도 정치라도 복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픽스가 여의도의 정치 복원, 여의도 정복을 내걸고 고품격 정치 토크, 디톡스를 시작합니다. 네, 반가운 두 분,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분들이죠. 두 분과 이 시간 알차게 들여가 보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함께 하실 거고요.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함께 합니다. 두 분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디톡스에서 YTN에서 쫓겨난 노정면 정통 앵커와 네. 누구보다도 실력을 갖추고 언어 구사력도 훌륭한 그리고 내공이 쌓인 이준석 올드보이와 제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해피하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다른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직 탑스파이 우리 박지원 원장님과 또 탑스파이. 예, 그 또 정치를 다루게 돼가지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좀 나이가 있으신 진보와 또 젊은 보수 결합이 보면 제일 재밌습니다. 한번 재밌게 지켜봐 주십시오. 예. 네, 두 분 덕담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다 하셨고요. 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더블 스코어는 이제 아니고요. 더블이 되나요 거의? 더블 44년생이시죠? 기사에 보니까는 43년 차이가 났던가? 제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블 이상이네요. 아직 40대는 아니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예, 예. 제 지역 출마하려는 지역에서 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현역은 2등하고 예. 40%포인트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덕이 예. 디톡스 이준석 대표하고 하니까 네, 나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그걸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군요. 아니 세상에. 네. 스픽스 출연은 한 번씩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백운기 앵커랑 하는 프로그램에서 예, 처음 그때, 출연해봤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뭐 처음에 예정된 것보다 더 길게 방송이 가가지고 네. 정신이 없이 방송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운기 앵커님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또 옮겨가지고 이제 그 방송하시는데 역시나 진행 잘하시고 그래가 재밌게 방송한 것 같습니다. 예, 반응도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 데이터가 뉴스 뒷부분으로 가면 떨어지는데 네. 이 대표님 나오신 그 부분에서 올라갔어요. 네, 다행입니다. 올라가서 쭉 갔습니다. 지금 네. 시청률 제조기가 이준석 전 대표 아니에요? 박 원장님은요? 저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물론 2등은 되겠죠. 네. 그럼 오늘 주제 두 가지 가지고 두 분과 차례로 얘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추상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반 만에 정치가 실종돼가지고 여야가 한 번도 만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 내부를 신임 대통령이 관저로 초청해서 또는 집무실로 초청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시거든요. 이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가 실종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반 만에 국가 재난 시대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예. 남북관계, 외교 총체적으로 파탄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이제 세월은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 총선 끝나면은 급속도로 레임덕 현상이 나올 건데 예. 지금이라도 좀 대화를 복원해서 정치를 살려나가자.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보고 나가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해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결국 대통령의 자리는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책을 통할하는 자리인데 가장 중요한 건 멀티태스킹이거든요. 네.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섭렵할 수 있느냐가 이제 통치자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와 안보와 외교와 그다음 뭐 이런 수사까지 다 통할해서 보고 계시 못하세요. 지금은 보면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이후에 가장 실적을 많이 냈던 분야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당 내 인사 때려잡기였습니다. 처음에 이준석 때려잡지, 그 다음에 유승민 때려잡지, 그 다음에 안철수 때려잡지, 나경원 때려잡지. 여기까지 실적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이건 사법 절차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외부적으로 하는 활동 중에서는 수사 아닙니까? 근데 수사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관문에서 지금 성과가 안 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나머지를 다 제껴놓고 일로 온 거거든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당내 장악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수사를 통해 가지고 상대를 격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혀버렸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다시 이제 소위 우리가 빌드업 축구라고 하잖아요. 다시 그럼 처음부터 골키퍼부터 골을 끌어올려가지고 경제를 총선 전에 살릴 것이냐. 이런 게 사실 가시권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지금부터 갑자기 경제 모드로 전환해가지고 딱 7개월 안에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낸다? 지금 빌드업 해놓은 것들 중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 엑스포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성과 내고 싶으실 텐데 이런 것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게 지금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 말할 때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면요. 의뢰 저렇게 저런 뭐 법적 절차를 거치고 나온 분들은 검찰 욕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예. 안 했어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전혀 검찰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는 저 전장에서 다시 들어가서 대통령과 상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요. 예. 그런데 반대로 여권에서는 저 전장이 그래도 빌드업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대화가 안 될 것이다. 네. 그런 안타까운 예측을 합니다. 네. 뭐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먹어버리고 뽀개버리겠다. 예. 이준석 대표는 3개월 내에 잘라버린다. 이게 지금 현실로 딱 나타나잖아요. 예. 그리고 해본 게 수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하고 지금 현재 검찰은 정치하듯 수사를 하니까 예. 문제가 있는데 저걸 못 고칠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고쳐야지 나라가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희망사항을 얘기해 본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 사실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뭐 한다고 제가 확실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가장 이례적이었던 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저 장면하고 그리고 뜬금없이 오전 9시에 네. 갑자기 송영길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현직 당대표의 구속과 전직 당대표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추석 전에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이 25일 오늘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계산은 최소한 오늘 새벽 25일 새벽 이재명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고 네. 동시에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의 압수수색이 됩니다 하면은 진짜 좋은 그림이 되죠. 예. 좋은 양념감이 되죠. 음. 이걸 하려고 했지만은 하늘이라는 게요.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들은 얘기로 네. 하면 이재명 구속, 송영길 그 다음 타자로 치고 네. 그리고 국군의 날 네. 행진 광화문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이걸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예. 수사에 있어가지고 실적을 내는 것을 바라고 있다 보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지금 시점에 대통령께서는 하나는 이제 상대를 낮추기 위한 격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수사를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공산 전체주의와의 이제 전쟁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둘 다 지금 강서 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오면서 다 봤는데 저 길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서 꼭 대통령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은 보수 정권이 돈키호테 같이 국정을 운영해서 안 된다. 돈키호테라는 건 첫 번째는 그 소설 세르반테스 소설에 보면은 내가 기사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미 기사도의 시대는 지나갔을 때였는데 나는 기사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이제 기사 그 서품을 받고 나가가지고 적을 찾아다니는데 적이 없어요. 그런 기사도 예. 시절에 적이 없으니까 네. 멀쩡한 풍차를 보고 이제 갑자기 적이라고 돌격하고 이런 일이 사실 소설 속에 풍자로 등장하는 얘기지. 예. 지금 보면은 보십시오. 공산 전체주의라는 이거는 사실 풍차보다도 더 제가 봤을 때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예. 그런 가상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면은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권력을 잡기 전에 이미 내가 이걸 잡으면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권력 욕의 핵심이거든요. 예. 나는 예를 들어 어릴 때 진짜 못 살았던 사람이면은 나는 나중에 권력을 잡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저걸 밥 굶는 사람 없게 만들겠어. 예.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목표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권하신 지 2년 차가 됐지만은 그리고 저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지만은 지금도 약간 좀 헷갈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싶으신 대한민국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진영 내에서 전부 다 동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력이 떨어져 가는 것이겠죠.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사는 상황 속에서 움직여도 힘든 일들인데 예. 예,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당대표를 내쫓고 여당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뭐 여당 대표를 잡아놓고 이런 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건데 여가 없으니까 갈수록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후회하십니까? 검찰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냥 누구를 잡아놓고 근데 그걸 지금 이 정권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 문제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됐으면은 대통령으로 변신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신하들도 임금님 벌거벗었습니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예.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여야가 이재명 영장 기각이 된 이후에 이제 각각 입장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여야 입장을 보면 앞으로의 행보가 어느 정도 그려질 텐데 한번 입장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입니다.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에 걸린 것입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님 저 입장 들으셨죠? 예. 두 당의 입장 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앞으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설 거로 좀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말 그대로 좀 더 품이 넓은 당대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거다. 그게 아마 민주당의 총선 진용일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저 말씀하신 분이 사실 전직 경찰이십니다. 어쨌든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대해 가지고 전직 경찰 그리고 당대표는 전직 판사시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우리가 선거 때 보면 민주당이 망할 때 예전에 조국 사태 때도 보면요. 꼭 두 가지가 따라왔어요. 여론조사 부정, 그다음에 법원 부정 이 두 가지가 따라오거든요. 이게 뜨면 살살 불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 정치 세력이 법원 부정, 여론조사 부정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자기 지지층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도층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굉장히 희한한 경고 신호가 떴다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새벽에 나왔던 또 대변인 논평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네,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앞으로 법원이 더 기분 안 좋으라고 아예 뭐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논평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왜 법원을 도발하죠 지금? 예. 뭔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여당 전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든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검찰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회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됐든 집권 여당에서 개딸이 압력을 하니까 사법부가 굴복했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집권 여당의 집권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험악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최종적 유권 해석은 존중하고 우리 국민들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는 결정은 따라가요. 물론 유감이 있죠. 예. 그런데 저렇게 정치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보세요. 사법부 공격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됐다. 이런 태도는 집권 여당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 장해찬 그 국민의힘 청년 최고 같은 경우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례를 들었어요. 영장 기각됐다가 결국은 감옥살이 하지 않았냐. 그렇죠. 영장의 기각이 네. 기소를 했을 때 원심 법원에서의 유무죄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400여 면의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보고 싶다 증거야. 제가 이 말을 써가지고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800만 달러를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일면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는 다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는 문 열어놓고 가라기도 못 가잖아요. 예.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된 거지. 이것이 곧 기소를 했을 때 유무죄의 관계는 원심 네.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거기에 맡겨두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율사들이나 경찰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뭐 당연한 말들을 계속 해요. 뭐 이거 여기서 기각했다고 해가지고 무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네.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근데 그럼 제가 이 말 한번 해볼게요. 사법 절차는 나중에 가서 1심, 2심, 3심 다 있지만은 결국에 정치인들 숙명은 그 위에 민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1심, 2심, 3심 위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전직 대통령들 민주화 투쟁하시면서 전과를 쌓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 다 알고 국민들이 평가해서 그분들을 최고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이고 네. 그분들에게 그래가지고 형사적으로 문제 있었다 아무도 지적 안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봐야 될 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도요. 추미애 장관이랑 갈등이 있었을 때 징계 갖고 갈등이 있었을 때 가처분은 이기고
그다음에 본안에선 졌어요 나중에. 네. 근데 그럼 지금 와가지고 누가 당신 0.7% 차로 아탄깝게 이겼는데 그럼 되돌아가가지고 그때 가처분이 잘못된 거니까 선거 결과 못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라는 최종적인 모든 걸 지켜본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정치인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꾸 이런 법기술적인 측면을 자꾸 들먹여가지고 간다는 예. 거는 지금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대장동 때부터 여러 행정행위에 대해 가지고 백현동이 성남FC에 대해 가지고 했던 얘기들 거기서 결론이 안 나는 것 같고 또 바로 구속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대북 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여기 있어서도 검찰 측에서는 자신만만해했고 증거가 넘친다는 식으로 자신만만해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의 대부분 사람들은 설마 검찰이 그걸 오버해서 얘기하겠냐. 그래가지고 무슨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어쩌면은 두려움을 느꼈을 정도로 뭐 검찰이 했나 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결을 호소하기도 하고 했는데 예.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어쨌든 딱 낙인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대통령 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판사가 증거불충분이라고? 이거는 예상하기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기각을 예상한 사람들도요. 예. 증거불충분 또는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예상 안 했어요. 보통 도주나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혐의는 소명됐지만은 기각한다.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었어요. 예. 근데 그러나 네, 저는 네, 도주의 우려성은 처음부터 배제되고 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역시 탑스파이.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대장동 예. 그렇게 나라가 시끄럽더니 없어졌어요. 변호사비 대납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북송금 특검 때 재판을 받아봤는데 이용훈 대법원장 때 공판 중심주의를 선언하고 그때 그 유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씀이 검찰 조서는 던져버려라. 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조작, 강압 이 조서가 없어진 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다 뭐 한다 했지만은 입증이 못 된 거예요.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장해찬 최고 얘기를 왜 했냐면요. 뭐 김경수 도지사 얘기 꺼내면서 제가 조금 좀 거칠게 얘기를 해보면 니들 신났지?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여당에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준석 대표님이 짚어준 대로 계속 잘못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 장일찬 이준석 킷 아니야? 저 많이 뭐 이렇게 따라다니고 했던 적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싶은 게 아니 한 2년 고생했는데 하루 신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거는? 네, 사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이재명 대표에게 이어갈 동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체포동의안 날리면 무조건 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수사 동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기뻐해야죠. 그럼 이제 그 고리에서 끊어냈는데 그 고리를.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의 그런 말은 전국에 아무 영향이 없고요.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여당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멘트가 예측 가능해요.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8시쯤 한 아침 라디오 가가지고 왠지 오늘 9시 반에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김명수 사법부를 까면서 뭔가 대책을 찾으려 할 것 같다. 근데 예. 아니다. 그러니까 10시에 김기현 대표 나와가지고 김명수 사법부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패턴이 너무 예측 가능해졌어요. 창의성이 없다는 거죠. 네, 네. 저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 안에 최고위원들 들어 앉아가지고 다 그런 것만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수 까자 아니면 뭐 얘네 너무 웃지 마라 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멘트만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봤을 때는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 위치였으면요 던질 카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당장 내일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위해 가지고 김기현 대표 만나자 그러면 만날 겁니까 안 만날 겁니까? 김기현 대표가 만날까요? 단독 판단하실 수 없는 위치니까 못 만나죠. 그렇죠. 네.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는 범죄자 취급하면서 대통령께서 안 만나셨는데 민생이 너무 다급하니 만납시다.
제안하면 안 만날 수 있을까요? 대통령과의 회담도 제안할 수 있다.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조금 품격 있게 표현하면서 저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념보다 민생이라 생각합니다. 만납시다. 그러면 안 만나면 무조건 한 방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냐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이념보다 먼저다라고 하고 대통령은 이념이 민생보다 먼저다라고 하면은 당장 보궐선거 때부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예. 그건 구치소에서 나올 때 했던 말 속에 검찰 비판이 없는 그 부분이 같은 맥락상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의 포석인지 네. 아니면 아무래도 좀 긴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포석이라면은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제안을 할까요? 저는 하리라고 봐요. 음. 또 저도 그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아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그 작태에 대해서 이런 방구 비난도 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하고 이 게임은 끝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과 정치를 풀고 민생을 풀어나가는데 매진할 것이다. 이거 사법 기소를 하건 뭘 하건 그것은 끝났다. 이런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보다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조금 회복되면은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은 할 것이다. 네. 또 저도 그렇게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하겠나 아니면 건강 회복하고 나서 좀 숨을 고른 다음에 할 것인가 물론 뭐 이런 차이가 뭐 효과적인 면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하는 것이 낫다. 하겠지만 네. 그래도 또 국가 원수에 대한 금도는 좀 지켜줘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뭐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데 소위 말하는 윤핵관 세력이 이번 일로 입지가 줄어드는 겁니까? 예상대로? 이게요 되게 특이한 게 저희 그 의원들 중에 비수도권인 분들은요 대부분 소백산맥 남쪽에 계시거나 아니면 태백산맥 동쪽에 계셔가지고 공기가 약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전혀 느끼지 못할 거거든요. 지금도 본인들 지역구에 가보면은 오히려 그분들 앞에 놓고는 다시 이재명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 선거 전략에 도움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도 안 되는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산맥을 건널 때마다 참 왜 이렇게 온도가 달라진지 모르겠는데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조를 바꿀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결이 다른 수도권 의원들도 계시고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없다. 수도권에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긴 하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의 줄을 잘 서는 DNA가 발전돼 있어요.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저항하고 투쟁하는 DNA가 발전돼 있었는데 민주당은 그 DNA가 요즘 좀 많이 쇠퇴돼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윤핵관은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독야청청합니다. 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보십시오. 우리 정당사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옛날 비서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공천할 사람 내려주시오. 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검찰 출신들을 내려보낼 거고 검찰 공화국이 되는데 그분들을 험지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TK 이런 데 보내면은 그 지점에서 윤핵관과 소위 말하는 검핵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윤핵관들이 아니 옳시다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 자기 아니, 이번에 자리를 보세요.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보세요. 강서구청장 공천을 김기현 대표 당에서 못하겠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총장,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사법 질서를 파괴하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두세 달 만에 복권을 해가지고 내가 복권을 했는데 왜 공천 안 해? 공천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경선을 거치긴 했습니다. 그거야 형식적이지 뭐. 우리가 한두 번 해봤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뽀개버리고 내가 먹어버리겠다. 대표 3개월 만에 날려버린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윤핵관들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고질적으로 수도권 민심에서 멀어지게 된 계기로는 저는 박지원 원장님의 기여가 컸다 봐요. 예전에 2016년에 제가 그때 총선 처음 출마했을 때 저는 국민의당 시도라는 것이 실패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때 과도하게 성공적이어가지고 민주당이 호남의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나머지 수도권 중심의 민주당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민주당이 굉장히 수도권 중심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이 80만 이렇게 하고 민주당은 240만 뭐 이렇게 하는데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제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영남 편중성이 강해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누가 봐도 화이트 칼라와 수도권 편중성이 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도권 민심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공천을 해봐도 경선을 그렇게 네. 경향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나중에는 국민의당이 이제 또 분화되면서 안철수는 저에 떠넘기시고 그래가 다시 민주당을 합쳐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그러니까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었지만은 국민의힘은 한번 그 탈피를 못한 게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민주당은 호남당이라는 이야기에 수도권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고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매번 똑같아요. 결과가 한 60여 명의 영남 의원과 한 10명 정도의 충청 플러스 강원 의원과 20명의 비례 하면 그게 이제 한 100석 정도 나오는 겁니다. 예. 거기다 수도권 얼마 더해지냐에 따라 가지고 110이 됐냐 120이 됐냐 150이 됐냐인데 이 구조에서 수도권 형성 절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참 제가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탈피하기 어렵다. 만약에 지금 이 대표가 지금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어떤 처방을 하겠습니까? 저는요 영남에 우선 이거는 비법이니까 나중에 근데 뭐 공개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영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공천들을 해야 됩니다. 단순 물갈이 이런 게 아니라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제가 순천에서 4개월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민주당은 적어도 지역에서 아무리 강세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경선을 그래도 제대로 할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 당원도 많이 모으려고 지역 활동도 하려는 경향성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TK나 PK의 우리 당의 우세 지역 가보면요 아무도 경선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또는 실시하기라도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공천할 때 거의 대부분은 뭐 누가 찍어내리거나 예. 아니면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지만은 경선할 때 뭐 1, 2, 3등, 4등 이렇게 있으면 예비 후보들 중에 1등, 2등 날려버리고 3등, 4등 경선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신뢰도 없으니까 시험 과목이 경선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자에 대한 맹종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학생은 시험 과목에 따라 공부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행정고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어디 줄 서려고 안 합니다. 독서실로 가지. 그게 안정화된 그건 제도 하에서 효과거든요. 예. 국민의힘 공천은요. 어느 누구도 지금 가가지고 경선을 준비하지 않아요. 영남 지역에서. 경선이 무슨 의미냐. 예. 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공천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또 민주당도 문제가 있어요. 특히 호남 의원들이 현직 의원들이 중앙 정치를 잘한다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4년 내 권리당원만 모집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네. 경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도자가 제대로 가야 돼요. 네. 대통령이 제대로 해야 되고 야당은 야당 대표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검찰총장 하듯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예. 너는 당대표 안 돼. 당대표는 이 사람으로 해서 너는 들어가. 이런 것이 되겠느냐 이거죠. 예. 정치가 실종되면은요. 정치는 다소 비생산적이어야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획일적으로. 그것도 멋있는 말인데요. 비생산적이어야 생산적. 정치는 본래 그런 거예요. 네. 그 우리가 군사문화에 상당히 많은 것이 젖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시끄러운데 일사불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 군대식 요구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순치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과연 이걸 탈피할 것인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예, 민주당 관련해서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좀 품 넓은 행보를 하는 것이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고 그럴 것으로 예상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내 문제로 보면 이제 친명 비명 이 갈등이 이번 그 체포동의안 투표 과정에서 표결 과정에서 또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비명의 앞으로의 행보 또는 당 주류에서 지도부에서 이 비명을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통합의 정치를 아까 강조했잖아요. 네. 소위 뭐 색출한다, 뭐 징계한다. 이런 것은 비민주적이에요. 그것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당원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상은 있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다고 그런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반윤 세력, 민주당의 단합을 강한 민주당을 예. 그래서 투쟁하는 민주당이 돼야지 여기에서 헌법 의원들의 그걸 어떻게 색출해요? 네.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색출 나아가서 징계 이런 건 그렇죠. 안 된다.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그것도 자제시켜야 된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게 찬표를 던진 그 의원들이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했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스로 당을 떠나주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뭐 다선 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경선을 돌입하게 되면은 아마 당원들에게 굉장히 눈총받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라 봐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럼 각을 세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금 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끈따끈한 이 이슈를 가지고 각을 세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도 말했지만은 저는 하루 한 일주일 정도는 즐겨도 된다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가결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논리가 이상하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거나 아니면 지향점에 각을 세우기에는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인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취임한 이후에 딱히 제대로 된 아젠다를 세운 적이 없어요. 맨날 이 수비만 했지, 방어만 네. 했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딱히 뭘 하겠다는 게 없어가지고 반대할 것도 없어요, 지금 봐서. 그러니까 이분들 비명이라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쪽도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죠.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했듯이 그때 단식하는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하시고 이럴 때 보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나중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결말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로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그걸 내심 비명은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가가지고 사이좋게 지내 이런 거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거거든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비명기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직 24시간이 안 지났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타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길이 막혀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일 겁니다. 친명들이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지금 박 원장님 말씀대로 뭐 색출, 뭐 징계 이런 쪽에 강한 드라이브를 자제할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갈등이 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악수하고 이런 외부에 나온 사진 보면은 아무 문제 없이 대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윤핵관들은 저한테 싸납게 굴고. 예. 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윤핵관밖에 공격할 수 없는 건데 갑자기 체리 따봉이 나오면 너무 편해졌어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부 총질이라고 규정하고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었던 것처럼 되면서 너무 편해졌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체리 따봉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는 포용의 자세를 보이면서 대신 다른 사람들이 아마 세게 때리겠죠. 비명계를. 예를 들어 예상되는 분들은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들 이렇게 강한 언조로 비판을 하시겠죠. 네. 그게 비명계 입장에서 제일 감내하기 어려운 지점일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웃고 있고 다른 사람만 날 때려. 그럼 어디다가 나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됐든 이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네. 민주주의. 이건 있을 수 없는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과 존경이 강합니다. 총칼을 가지고 혁명한 박정희, 혁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두환, 쿠데타죠. 네. 신원식 후보자 취급받으시면 아니 글쎄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네. 우리는 입에 익어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무튼
총칼을 가지고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도 결국 국민에 의해서 이겼어요. 예. 어떤 지도자가 훌륭해가지고 극복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도요. 국민이 한 거예요. 문재인이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을 의식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국민이 바라는 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려면은 포용하고 예. 그 대신 지금도 그러한 불필요한 말씀을 하는 의원들은 불만이 그렇게 있으면 스스로 나가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선거법 얘기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도저히 안 되겠고요. 두 분께 이 주제에 마무리하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수가 지금 111대 168 맞나요? 예, 예, 맞죠. 네. 만약 지금 이 시점에 지금의 선거법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전제로 총선을 치르면 몇 대 몇이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위성정당 지금 이 법으로 하면은 또 위성정당이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가 그런 걸 다 포괄해서 예. 지금 111대 168인데 어느 정도 뭐 의석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가 이거를 수치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고 싶어서. 네. 우리 하버드 천재가 저는 이거 아마 한 1000번 넘게 계산해 봤을 거거든요. 네. 근데 공식이 아주 간단해요. 국민의힘 공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남 60개, 네. 비리 20개 하면 80개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강원도랑 충청에서 한 10개, 15개 나오는 거고요. 수도권에 몇 개 더하냐예요. 그러니까 95에서 100 정도를 깔고 그 위에 이제 몇 개가 얹히냐는 건데 네. 수도권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안 좋습니다. 네. 만약 영남과 강원, 충청이 비슷한 의석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수도권이 지난번보다 한 10개 가까이 깎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 보면 우리가 강남에서 송파, 병 빼놓고는 그래도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용산 더해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지금 강남에서도 지금보다 의석이 축소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당장 그리고 지금 성동에서 원래 되셨던 송익표 의원이 서초 을로 가가지고 뛰고 계신데 갑자기 이분이 또 원내대표가 돼버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변수 하나하나가 지금 강남 성적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100에서 105. 한 10%, 과거에도 10%는 꼭 빠진다는 강남이 거예요. 강세만은 아니에요. 강남을에서 우리 전현희 네. 전 권익위원장이 당선된 적 당선했잖아요.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측 불허지만은 지금 현재 오늘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또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나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 골프나 선거는 장갑 벗어봐야 되고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3분의 2 됩니까? 글쎄요, 저는 예측 못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와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네, 국군 장병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10년 만에 부활했고 또 대통령이 직접 장병들하고 행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신 대로 잠깐 보셨습니다만 그 이지스함, 그 정조대왕함이 광화문
거리를 이제 항해했는데 그건 증강현실 AR 기법이었고요. 네. 혹시 그 오늘이 이산가족의 날인 거 아십니까? 잊어먹었네요. 예, 추석 이틀 전이 이산가족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문들 다 봤더니 요만하게 동아일보의 귀퉁이에 하나 실린 게 전부였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지금 대통령께서 아까 이념 굉장히 강조하는 이른바 이념 전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어제도 뭐 북한 정권 종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스타일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과 맞물려서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치를 하면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정보들을 막 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처음에는 재미있던 것들도요. 어느 정도 지나가 보면은 좀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게 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산업에 대한 접근도 그러시고 이런 군사 문제나 외교 안보도 그렇고 보면은 좀 흥분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라는 직군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대통령 되시고 이제 외교 안보 관련 자료를 접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외교 안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점도 좀 많이 변하시는 걸 느꼈어요. 저 처음에 저한테 우크라이나 가라 그랬다가 가지 말라 그랬다가 지금 본인이 가시고 뭐 이런 게 계속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1년 정도 지났으면은 이제 어떤 궤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잡히지 않는다. 아까 제가도 말했지만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가지고 이런 무리수들을 두시는 겁니까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리수가 만약에 좋은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면은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준석을 제거해야 경제를 살린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최초 뭐 이런 기록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운전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양발 운전하면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브레이크랑 엑셀을 혹시라도 다급한 상황에서 같이 밟으면은 위험하다 그런 건데 원래 외교에서는 사실 하나의 어떤 목적이 딱 서면은 그걸 위해 다른 건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하나의 목표가 좀 가까이 가면은 하나는 열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88년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보면은 그때 저희 목표가 뭐였습니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올림픽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제3세계 국가들에게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유치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 그 전에 모스크바 LA 올림픽들은 한쪽 진영만의 올림픽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위치를 누리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한미일 그리고 삼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한쪽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요. 제3세계 국가들 중에 러시아나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국익과 반하는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한마디로 봤을 때 부산 엑스포 같은 것에 유치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 한미일 협력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열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은 둘 다 엑셀을 풀로 밟아요. 예. 한미일 관계도 증진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그 엑스포 표 엑스포 BI 이런 데 가서 표는 다 끌어오기 위해서 그럼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코피 흘리면서 49개 국가를 만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외교를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저 국정에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 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잼버리 같은 것도요. 잼버리 하기 한 4, 5일 전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나가 보면은 아 준비 상태가 좀 안 좋구나.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너무 여기에 앞장서시는 건 안 좋겠다 이런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스카우트 복장 입고 할 건 다 했어요. 예, 나도 옛날 스카우트였고 우리 와이프도 뭐 이거 입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아 모든 건 전북도가 문제다. 예? 전북도가 책임져라. 그다음에 잼버리 그 새만금에서 다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 내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정의 지향점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지금 잼버리 말씀하셨으니까 예. 잼버리는 중앙정부가 북치고 장구쳤어요. 잘못되니까 죄 없는 전북도. 새만금 예산 싹 잘라버리고 네. 힘없는 전북지사한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일 월드컵 때 티켓이나 인천공항 오픈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비서실장이었는데 대통령실장이죠. 비서실에서 다 나가서 다 해결을 했어요. 예. 할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어제 보았어요. 어제. 네. 어제 유심히 이제 하루 종일 이재명 그것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TV 생중계를 보는데 그 기념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건 국방장관이 할 얘기예요. 국방장관도 저거 심한 거예요. 네. 합참의장이 할 말인데 자 보십시오. 북한에서 도발을 하면은 미국은 도발을 규탄한다. 우리는 너희를 침범하지 않겠다. 안심을 시켜요. 대화 테이블로 나와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예.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강대강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하냐 하면 하지도 못하면서 예.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은 정권을 종식시키겠다. 이건 전쟁 선포예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지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한국이고 북한이고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네. 도발하고 있는 것은 나는 외교도 국방도 전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요. 국군의 날 행사가 10년 만에 저렇게 행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 제1야당 대표도 있었어야 돼. 그렇죠. 그 시간에 형사법정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랑 그 구속시키려고 했던 그 일정들 또 아까 말씀하신 송영길 대표 앞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네요. 엮여 있죠. 네. 시나리오는 잘 짰는데 예. 그 내용이 하늘이 돕지를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정권 종식시키겠다. 저 말씀은요. 전쟁을 자초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지. 만약에 사용하면은 다 죽는다니까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보수 정권이든 아니면 민주 진보 진영이든 간에 집권하게 되면요. 어쨌든 통일이나 대북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통일에 대한 관점이나 대북과 네. 방법론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나 집권 한 1, 2년 차 되는 시기 이내에 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통일 방법론을. 우리가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의 기조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걸 계승해가지고 뭐 남북 협력 사업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철도 연결 사업 하겠다 처음에 나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어느 순간에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 이런 거 하셨던 거 기억날 겁니다. 예, 통일 대박.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권한 지 2년이 됐는데 통일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명박 정부마저도요. 이명박 정부도 비핵개방 3천 했지. 그렇죠. 거기다가 뭐 원칙이라는 게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명확했었어요. 네. 북한이 요만큼 개방하면 우리도 요만큼 개방하고 결국 하나씩 따라가겠다라는 입장이 명확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관이 뭐지? 대북관이 뭐지? 나름 실세 정치인이라고 하는 권영세 장관이 있던 시기에도 답이 안 나왔고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통일부 장관이 어떤 분인지도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 국민들이 들은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은 니네가 핵을 쏘면 우리가 니네를 절멸시켜버리겠다 뭐 이거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앞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통일관이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협력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 북한이 변하면 우리 뭘 해주겠다라는 게 먼저 나오는 게 보통 순번이에요.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요. 이명박 정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니네 쏘면 우리가 더 세게 쏜다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 이건 그런데 자명한 명제예요. 이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쏘면 다시 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지만은 무엇을 위해 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하느냐가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게 왜 그럴까 참 제가 카터 대통령, 예. 김영삼 예. 대통령 때 미국 카터 정부가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워게임을 해본 거예요. 페리 국방장관이 클린턴 대통령 때 대북 조정관이 돼가지고 평양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하는 설명을 제가 들은 거예요. YS 때 했던 그 그렇죠. 워게임. 네. 전쟁을 하려고
해보니까 3일 만에, 그때는 핵도 없었고 미사일 이런 게 이렇게 발전되지 못했어요. 3일 만에 남북공이 10만이 죽더라. 국민이. 그런데 그중에 미국 시민이 5만이 죽더라. 왜? 보병 이사단. 이사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전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10만 죽는 건 생각 안 해요. YS가 막았다는 얘기도 그럼 좀 과장된 겁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병 이사단, 뭐 의정부 이게 평택 평택으로 가고. 한수 이북으로 이 한수 이남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얘기가 전쟁을 하면은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네. 그런데 당연한 지금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도 당 대표가 되고 나가지고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랑 우리의 그럼 새로운 대북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연구를 저희가 해요. 그래서 대선 공약하려고 준비도 막 해놨었어요. 뭐냐면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보겠지만은 개성공단이란 시도 자체에 대해 저희는 보수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그 공단의 운명을 북한 쪽에 종속시켜놨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로 그러면은 대선 공약으로 나중에 파주공단 같은 걸 제안하자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본과 시설은 휴전선 이남에 두고 예. 북한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걸 한번 제안해보자. 물론 북한은 안 받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보수 생각하는 대안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놓고 국민들이 경쟁하는 게 필요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은 특이한 대선이었던 게요. 그 흔한 경제 구호 하나 없었고요. 양쪽 정당에. 대북관에 대해 가지고도 어떤 쟁점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대장동하고 뭐 이런 거 갖고 선거 치른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사실 비극이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네. 집권 2년 차인데도 경제 정책이 정확히 뭘 지향하고 있는지와 대북 정책이 정확히 뭘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이것도 없어요. 지금 여야가 아무것도 없이 예. 그게 가는 지금 거예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예, 보수의 대표적인 예. 언론이라고 점심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수 입장에서 보면 잘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말했더니 해도 너무 못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옹호하십니까? 문재인 좌파보다는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전과 철학, 미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증오, 문재인 좌파 여기에 대한 정책을 하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얘기를 대통령 입에서 하느냐. 이건 문제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뭐 판결이 네, 위헌 판결 났죠. 위헌 판결이 났더라고요. 네, 위헌 결정. 네.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네. 뭐 표현의 자유 운운해서 하는 것은 존중해야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결국 남북의 긴장, 대결로 이끄는 굉장히 불행한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데 그런 쪽이 약한 공약이 약하니까 나중에 우리 정권 출범한 뒤에도 제가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그 말 했던 거 아닙니까? 취임사를 읽어보니까 자유를 30몇 번 쓰셨던데 그럼 우리 이제 우리 정권의 컨셉을 자유로 잡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다. 자유라는 거는 기본권에 대한 얘기이고 굉장히 더 넓은 의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그걸 풀어나가 보자. 그래서 그걸 보수의 이념으로 삼아보자. 그랬던 것이고 가장 첫 번째 상징적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로 제가 대통령께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북한의 조선중앙TV를 개방해보자 한번. 우리가 우리 체제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가졌다는 것을 보수 진영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북한의 조선중앙TV 지금 뭐 위성 접시 있으면 다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일반 대중에게 개방해가지고 이거 보고 누가 북한에 감화되겠느냐. 이런 게 아마 국민들이 자유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면서 우리 보수의 대북관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가 될 것이다 했는데 또 좋다 그래가지고 또 준비시켰어요. 통일부에. 나중에 시행할 때 보니까 갑자기 이거 왜 하냐 그래가지고 또 안 한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시점이 이준석 언제쯤이에요? 대표가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첨언을 하자면은 예. 파주, 예. 즉 우리가 공단을 북한 쪽에 두지 말고 예. 한국 쪽 파주에 둬가지고 노동자들을 출퇴근시키자. 예. 이걸 김대중 정부에서 나도 제안을 했고 맞습니다. 여러 이력이 있어요. 그거 제가. 네, 그리고 중앙TV나 평양방송, 노동신문을 다 개방하자.
개방을 하면은 그만큼 반공 교육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 못 하더라고요. 전부. 예. 진보 정부에서도 못 했어요. 근데 원전 그런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오히려 IMF 당시에 구조조정을 하셨으니까 그게 잘 됐던 것이고 오히려 보수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 미디어 개방이라는 걸 할 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아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9.19 5주년 평양 공동선언 그 기념식을 하는데요. 내가 항상 주장을 했지만 보수 정권이 대북 관계는 더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발전시켰어요. 박정희 대표적인 게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네. 노태우 대통령의 9.19 기본 합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통일 대박도 통일 대박.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충격을 줬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이 보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대선 공약들을 제가 많이 연구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되게 눈이 띄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GPGOP 철수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휴전선을 계속 병력을 세워서 지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아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으려구나 이래가지고 못하게 했죠. 근데 지금 다른 통계랑 결합해서 보면요. 지금 2000년생 남성이 33만 명입니다. 근데 2004년생 남성이 23만 명입니다. 병력이 지금 앞으로 윤석열 정부 4년 기간 동안 5년 기간 동안에 30%가 징병 가능인 걸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먼저 보수가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바꾸겠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열면서 정책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고 벌리고 있는 게 그러한 다 저희 대선 때 인구 토론했던 것들 다 문제에 꺼내놓고 대해서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네. 이 정부에서 전역경 다시 복구하자. 지금 현역 사병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저런 대북관, 저런 철학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진보 진영의 대북관에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럼 가서 우리 대안을 가지고 이게 더 낫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저는 대안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팀의 대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아예 대북 이슈는 다 지워져 버리고 예. 대선이나 지금 국정 운영 전체가 대장동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다. 이 얘기가 1년 반 한 게 결국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만 한 거예요. 예, 이준석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예. 거기는 네. 자기 식구니까 죽여야지. 지금 제가 예. 이 프로그램 진행할 준비하면서 예. 두 분 사이에 못 끼어들면 성공이라고 판단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진행자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게 할 계기가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1년 반 가까이 우리가 다 봤는데 이런 질문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가 저도 알 것 같아서 질문을 철회하고요. 대신에 이거 역시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총리 회의만 가결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장관들 개각해놓고 이제 청문회 거쳐서 임명 이제 한이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뭐 여론도 나쁜 한둘은 이렇게 속간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절대 안 갔습니다. 절대 안 갖는다. 왜냐하면은 검찰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잘못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소 유지가 안 되고 무죄가 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네. 혐의자가.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아까 아주 오문현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취소했는데 바보 같은 질문에 똑똑한 답변은 변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사실 제 입장에서도 보면 뭐 당대표 하는데 우리가 그냥 선거 이길 것 같았으면은 가만히 냅두죠. 뭐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 입장에서는 이 꼴로 선거 캠프가 운영돼 가지고는 간표 요인만 계속 발생하고 결국엔 유리하던 선거가 뒤집혀서 지게 된다. 실제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충격요법을 좋아하겠다 그래가지고 나 선대위 안 한다 그때 뭐 조수진 의원 이상한 소리 하니까 때려치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절박함을 가진 누군가가 지적해서 직을 걸고 싸우지 않는 한 기별도 안 갈 것이다. 그리고 그땐 선거라는 데드라인이 있었으니까 그래 이러다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지만은 지금 대통령은 이미 자기는 앞으로 나갈 선거가 없다는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개연성이 크진 않다. 오케이, 나 뭐 하나 질문해 네, 봅시다. 이준석 대표가 네.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권유하러 집에 찾아간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탑스파이가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올지. 김건희 여사가 배석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아, 했었죠. 예. 했었죠. 거기에서 입당을 권유하니까 예. 윤석열 총장은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입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그거는 그게 아마 또 어떤 기자가 꼭 한번 물어보래요. 정보 요원이 좀 약간 부실한 아니 기자가 묻더라고요. 가능성을 아니 상정하고. 약간 비슷한 얘기는 있었는데요. 그런 버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입당 결심 자체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때 이것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와가지고 그때 왜 무슨 버스론이니 택시론이니 해가지고 그 윤석열 후보를 압박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 이미 윤석열 후보 주변에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 당시에 돕고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국민의힘을 오히려 그 나중에 단일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낫다. 경선을 치르기보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해서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미 그때 보수는 선거판이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오케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당선시킨 그런 공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폭정이 오게 한 그런 책임은 없어요. 저는요 솔직히 그래서 저한테 방송 나가면요 사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저한테 사과해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제가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어떤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대표 위치에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제가 뽑은 게 아니라 당원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전 도울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는 저는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선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측되는 뭐 미진함이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당이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만들었던 것인데 만들어 놓고 그럼 쫓겨난 것은 자기만 없어? 제가 힘이 딸렸던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어느 대선 후보든지 완벽한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독주하리라고 예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판단하겠냐 많이 물어보실 텐데요,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판단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분의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당이 뭔가 역할을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쫓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뭐,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네.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조금 전에 박 원장님께서 질문했던 찾아갔을 때 윤석열 당시 총장을 만나러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배석을 했고 거기서 뭐 입당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는 안 했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어떤 우호적인 이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거기서 했었던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그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 경선 절차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했고요. 경선 방식에 대해 가지고 뭐 대통령 내외가 뭐 선호하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그분들에게 입당도 안 한 상태에서 의견을 듣는 건 부적절하다 생각했고 거기서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그 경선 그 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뭔가 제안도 했던 거군요. 김건희 여사가 제안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이미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이고 주변에 없는 분들이 뭐 이런 방식이 옳다, 이런 방식이 옳다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뭐 어디서 무슨 말씀 들은지 모르겠지만 당에서는 이미 준비된 방법이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통은 그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근데 그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의 부인인데 뭔가 적극적으로 그런 대화에 참여한 거잖아요. 경선 룰과 관련해서도. 좀 의아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경선 룰에 대해서는 대통령만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 사실
원래 그런 대화가 나온다기보다는 좀 친교의 자리였다가 자연스럽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 얘기가 나온 거라 가지고 좀 배석 자체가 이상하거나 그렇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 정도고 그리고 뭐 사실 그때 총장 물러나시고 자연인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친교 자리 정도였는데 정치 얘기가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한동훈 장관 얘기만 좀 해볼게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뭐 아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과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파면시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랬는지 그 한동훈 장관이 본인 입으로 뭐 수사했는데 왜 탄핵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 나와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1년 반간 야당을 이렇게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학살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 당위인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텐데. 아니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 저도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해임하든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든지 예. 이것도 거부를 하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권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근데 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파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칼집에서 칼을 꺼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하는 게요. 저는 탄핵이라는 거는 만약 들어가면 직무가 정지되고 또 이상민 장관처럼 6개월 동안 묶여 있다가 이제 또 제 생각엔 이것 때문에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헌재가 가지고 그동안 그 얼음 상태로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총선 앞두고 큰 의미가 없고 네. 6개월 뒤에 또 그러면은 총선 앞두고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탄핵 기각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별로 도움 안 되는 상황이고 저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근데 앞으로 상당한 그 의회에 출석했을 때 조롱을 감내해야 될 것이다. 네. 제가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라 그러면요. 한동훈 장관 딱 앞에 재정부 질문 앞에 세워놓고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장관님 오늘은 저희 가르치실 거 없습니까? 한마디도 못할 거거든요. 예. 오늘은 저희 한번 꾸짖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은 계속 조롱 당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이제 했던 말들이 회자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라고 한번 얘기한 것도 있어요. 예. 그 뒤집으면 기각됐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지금까지의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것들 한동훈 장관이 점수 땄던 것과는 완전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예. 지금은 국회 불려갈 때마다 하여튼간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거다. 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 최근에 한 발언들만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가불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하실까요? 제가 그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예,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라고 한 것이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까지 못하셨는데 서면으로 대신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는데요.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제 영장 기각으로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장관이 이제 가결된 날 직후에 한 말 중에 그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할 때 어떤 표정이나 또 아쉽다라는 표현에 갖는 어떤 중의적인 걸 가지고 부결을 정말 확신했는데 가결이 나와서 당황한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이 그 정도로까지 기획을 할 능력이 그래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내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너무 상황 억측이다. 발생한 이유에 끼워 맞추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이 방금 전에 했던 말 중에도 보면 얼마나 공격당할 요소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 주변인들이 다 구속됐는데 그러면은 본인은 문제 없다는 겁니까? 이런 식이면은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 갖다 붙이면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쌓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조금씩 텐션을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예. 오늘도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이었던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한 장관이 저건 어차피 정치적인 길로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면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국회 가실 때마다 그런 조롱조의 발언은 많이 감내하셔야 될 거다. 헤쳐나가기 힘들 것 같다. 또 잘할 어떻게 수도 있고요. 됐든 네.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직 저도 정치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고 네. 비서실장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 위치에 합당한 언어와 품격을 지켜야지 마치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하는 게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싸움만 하는 거예요. 정치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뒤가 잘 안 맞죠. 지금 안 이 대표님 맞죠. 말씀대로 21명이 이 사건으로 관련돼 구속됐으면 이재명 대표도 문제 있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네. 또 말씀대로 도이치모터스 지금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평가도 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특검 추진하나요?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죠. 김건희 특검은 처음부터 주장하지만은 어려운 것 거부권. 같아요. 지금 현재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하죠. 정치적 공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거해서 인용될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 한 말씀만 더 하자면은 자기가 국회에서 증거를 다 설명할 기회를 못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제 구속 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예. 근데 언론이 그리고 그 영장 청구서 거의 뭐 전부 다 그렇죠. 신문에 도배해서 다 알려줬잖아요.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준비했던 시간 훨씬 지나서 지금 9시 10분이 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몸에 좀 좋은 주스 한 잔씩 대접해 드리고 아이고. 이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스 준비해 오겠습니다. 어느 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괜찮습니까? 그래도 색깔 괜찮은 거. 이게 지금 뭐 네. 예, 좀 목 타실 텐데 먼저 한 예. 잔씩 드시죠. 예.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이 디톡스잖아요. 예. 이게 이제 디베이트 토론 and talk on speaks 여기가 스픽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톡스 제가 장명했습니다. 괜찮은가요? 뭐 이게 한참 외워야 되겠어. 그냥 디톡스만 해요. 아니 그런데 디톡스 해도 재밌어요. 예, 이게 그리고 또 정치 독소를 빼내자. 그래서 저희 이제 슬로건이 여의도 정복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정복이 정치복원인데 뭐 다른 의미로 이해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근데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네. 가벼운 분위기에서 총선 공천 지금 소속된 당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누구를? 본인들. 이준석 대표는 공천 가능성 없잖아. 뭐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좀 내가 당의 이-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 그 집은 그 가능성을 보지 않아요. 오직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예. 저렇게 미운 소리만 하는데 주겠어요. 저는 안 줄 수 없어요. 내년에 꼭 무소속으로 당선되시기를. 이렇게 또. 예.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실 건가요? 아니 그거는 뭐
또 다 열어두신다고 공천 하셨잖아요. 장난질을 누가 치면은 그건 네. 당연히 그건 옵션 열어놓고 있어야지 왜 스스로 옵션을 닫아버립니까? 네. 그거는 뭐 무소속이든 아니, 그런데 그건 우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신당이든 정치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공천 받아야죠. 전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아니 글쎄. 나 저는 항상 그 질문 나오면 항상 뭐든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앞입니다. 코앞입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추석을 맞이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 한 말씀씩 하시죠. 어디 가세요 추석에? 추석에 서울에 있습니다. 노원구에 계셔? 예. 어디 가십니까? 저는 해남반도 진도 오늘 저녁에 내려. 아, 오늘 내려가세요. 네. 가서 10월 3일 음. 거기서 점심 먹고 올라옵니다. 네. 저기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황저 아시안 게임 보십시오. 누가 수영이 그렇게 잘하려고 봤습니까? 펜싱이 그렇게 잘하려고 봤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중년이 문제예요. 중년. 그러니까 저렇게 젊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추석 편하게 쉬십시오. 절대 빠져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치가 살 겁니다.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이게 명절마다 가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친지들이나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꼭 지난 한 1년 동안 내가 뭐 했나면서 남들과 비교를 하시면서 자책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라리 정치를 보면서 질책을 하십시오. 왜 바뀌지 않느냐를 갖고 뭐 질책하시면 좋지만 명절 기간에는 정말 반가운 들 만나셔가지고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디톡스 첫 순서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가 저희가 준비한 이 주스를 디톡스 독소를 해소하는 주스로 명명했습니다. 네. 이걸 한 잔 쭉 드시면서 정말로 이제 독소를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끝으로 정치라고 선창을 하면 복원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치 복원.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